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입니다. 지은이는 김진목.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대를 졸업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했다. 부산대학교 병원 통합의학센터 진료교수를 역임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턴이라는 초보 의사로 환자 앞에 처음 선 것은 26년 전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수련을 거치며 나는 풋내기 의사 딱지를 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조금씩 무력해지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태의 환자를 수술해도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CT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환자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병이 나으면 병원을 찾지 않아야 할 텐데 계속 병원에 오고 있었다. 만성 질환자들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며 다른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험을 쌓아 실력을 갖추면 환자를 척척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공부한 의학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대의학은 과학성, 즉 객관성, 재현성, 보편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의학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객관성, 똑같이 시술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재현성, 어디에서나 두루 통하는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전 세계의 주류 의학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학적 의학이 실제 임상 일선에서는 불확실하기만 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의학 이론은 맞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똑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도 동일하게 병이 진행되지 않았다. 같은 증상의 환자를 동일하게 수술해도 결과는 달랐고 의학의 정설은 계속 바뀌어 갔다. 최첨단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자부하던 나는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비과학적인 상황 앞에서 번번이 당황했다. 현대의학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의 외과 의사 아툴 가완디는 이렇게 말한다.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며 부단히 변화하는 지식, 불완전한 정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며 목숨을 건 줄타기이다. 또한 그는 날마다 외과 의사들은 불확실한 것들과 대면한다. 정보는 불충분하고 과학은 모호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 가장 간단한 수술조차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아니 환자의 생명이 무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온갖 난치병이 난무하고 의학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병은 늘어나고 있다. 약물 남용으로 내성을 가진 슈퍼균이 등장하고 과잉 치료로 인간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병원 치료로 인해 오히려 병을 얻는 의원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의학은 병든 사람을 치유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의학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아무리 지난날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환자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면 진정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실패했다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과대평가되고 있는 현대의학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병자는 보지 않고 오로지 병에만 매달리는 현대의학은 병을 앓는 인간 중심의 의학이 아니라 질병 중심의 의학이 되고 있다.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유전적 소인, 연령, 체력, 환경, 심리 상태, 면역력과 약물 대사 능력 등이 각각 다른데도 동일한 병명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이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의학은 질병 중심의 의학이기 때문에 의료 분화의 특성을 보이고 우리 몸의 각 기관도 세분화해서 본다. 현대의학의 분과는 대략 30개 정도이고 세부 분과는 수백 개에 이를 만큼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우리 몸을 더 작고 더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현대의학은 해부학과 조직학을 발달시켰고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세포와 유전자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명의 전체성은 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 유기체로서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을 합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바로 생명체다. 인체는 스스로를 조직하고 조절하며 각 부분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유기체이다.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한 결과 병원균은 제압되어도 간 질환을 얻는다거나 통증을 덜기 위해 먹은 진통제로 통증은 줄어도 위장병을 얻는다거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결국 환자의 면역력을 파괴해 암세포도 죽고 환자도 죽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인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다. 어느 한 부위에 병이 생긴다고 해서 병의 원인이 반드시 그 부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대의학은 오로지 병든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다. 인체를 분절화해서 보는 현대의학은 어떤 상황이든 수치화하고 규격화해서 생물인 인간을 무생물처럼 접근한다. 임상 검사에서 사용하는 지표 역시 모두 정량화되어 있고 가시화된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대의학 시스템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개 신경성이나 스트레스성 등의 병명을 얻게 된다. 현대의학은 첨단 과학 장비와 지표를 이용한 진단을 하므로 정확할 것이라는 관념 또한 잘못된 것이다. 암 진단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학의 메카라는 미국의 경우 암 진단의 오진율이 44%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진율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0년 발표한 세계 각국 의료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58위다. 의료 수준을 감안할 때 오진율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현대의학은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을 다른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의 기초를 두고 세계를 물질론적이고 기계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어떤 물체나 생명체는 모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환원하여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이 그릇된 생명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체를 낱낱이 해부해 각 장기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 기능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몸, 그리고 병든 기관에만 집착한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특정 병인설을 토대로 질병에 대처해 왔다. 특정 병인설이란 특정한 원인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 제거해야 병이 낫는다는 이론이다.
특정 병인론은 어느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대인의 만성 질환에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병의 원인이 불확실하거나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는 폐렴, 독감, 콜레라 같은 급성 질환자의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병원성 질병은 급격히 줄고 대신 암, 중풍,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비병원성 만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병원균처럼 눈으로 확인해서 죽일 수 있는 병이 아닌 비병원성 만성병에 현대의학은 속수무책이다.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내과 의사인 에릭 하셀은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환상적인 치료법도 질병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이 근본적인 치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오래 치료를 해도 완치되지 않는 병이 많다. 당뇨병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학은 당뇨병이 대개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췌장이 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때문에 밖에서 인슐린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췌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투입하는 인슐린의 양을 점차 늘려야 하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기능하던 췌장을 완전히 퇴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들은 사실 인체의 치유 작용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때 그 이상을 바로잡으려는 면역계의 대응 반응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체 이상에 대해 우리 몸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의 증상이란 대부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발열, 통증, 구토, 설사 등을 예로 들어보자. 발열은 체내 온도를 높여 병원균을 죽이거나 과잉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와 구토는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하여 몸을 지키려는 현상이다. 증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환자들은 불쾌한 증상이 가라앉으면 대부분 치료가 되었다고 착각한다. 의사들은 돌팔이라고 불릴 것을 두려워해서 열심히 증상을 억누른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증상 완화제는 완치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먹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은 만성병을 치유하기보다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병이므로 약으로 계속 증상을 억누르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중풍, 당뇨병, 아토피 및 알레르기 질환 등 오늘날 병원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로 넘쳐난다. 이러한 대증요법 중심의 치료는 결국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새로운 병을 부추긴다.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병은 증상을 억누르는 과잉 대증요법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대의학은 증상 완화에 주력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성병은 환자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치료해 나가는 병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만성병을 부추기는 나쁜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약은 양날의 칼처럼 유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사에서 약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며 병은 약으로 고친다는 정형화된 의료 패턴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정관념이 오늘날 질병의 치료를 방해하고 약으로 오히려 병을 넣는 약원병을 부추기고 있다.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인간의 자연 치유력은 약화되었고 약물 남용의 결과 공포의 내성균이 등장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갖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효과는 실로 기적에 가까웠다. 병사들, 수많은 아이들이 페니실린 덕분에 기적처럼 목숨을 구했고 세균으로 인한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었다. 인류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상했고 병원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확신에 찬 그 기대는 빗나갔다. 1941년 환자에게 처음 페니실린을 투여한 이듬해부터 페니실린의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등장했다. 1946년에는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임질균이 출현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 1960년 영국에서는 이전 용량의 50배에 달하는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인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농도의 항생제 용량에도 효과가 없는 내성균이 등장했다. 심지어 1994년 미국과 영국에서 항생 물질을 먹고 증식하는 슈퍼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었다. 마치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병원균은 약을 무력화시켰고 강한 약을 만들면 만들수록 세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병원균을 제압하기는커녕 중이염, 비염, 기관지염, 폐렴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조차 계속 강력한 내성균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감염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전에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가벼운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들이 생기면서 인류는 새로운 전염병 시대를 맞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모든 생명체를 동반자적 관계로 바라보아야 하며 세균도 예외가 아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오랜 세월 인간과 공생해온 생물이다. 그러나 항생제의 남용으로 사라져갔고 일부만 유전자를 바꾸어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내성을 갖고 살아남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처음과는 달리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연 상태에서 다른 균과 공생하는 동안에는 대량 번식이 불가능했고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도 미미했다. 그러나 항생제와의 사투에서 살아남은 균은 강한 독성과 번식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무서운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품 공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항생제 내성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률도 80년대의 10%에서 20년 동안 7, 8배로 급증해 항생제를 써도 70에서 80%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균을 대상으로 하는 항생제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감기에는 효과가 없는데도 단순 감기에도 항생제를 과다 처방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항생제 외에도 모든 약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약을 자주 복용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린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간염, 알레르기,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질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약물 남용으로 면역 기능이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의학자들은 지적한다. 2004년 머크사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를 복용한 2만 7천여 명이 심장 질환을 일으켜 일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발표했다. 1997년 바이엘사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베이콜은 근육 약화로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켜 천여 명의 부작용 피해자와 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2001년 시장에서 사라졌다. 안전한 약품이라고 시판되던 약이 뒤늦게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사라진 예는 무수히 많다. 신약의 평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새로운 약을 주로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경우 임상시험 등의 평가 기간이 2개월에서 7년 정도이며 평균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1992년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이 통과되며 초스피드로 신약이 승인되고 있다. 암이나 에이즈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신약의 평가 기간이 길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여론과 제약사들의 끈질긴 로비로 인해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신속하게 신약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신청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법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고유 기능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FDA가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약을 평가한다는 것은 FDA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때 세계 최고의 약품 평가 기관이었던 미국 식품의약국은 사실상 그 권위를 잃게 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역할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반면 신약을 빠르게 승인받고 그 약에 대한 감시 기능은 약해지면서 제약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다. 1992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약품을 승인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긴급 승인 요청의 경우 전체 승인 기간이 평균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어떤 약도 장기간 먹는 것은 위험하다. 약물의 장기 복용은 특히 간을 훼손시킨다. 간염 환자가 거의 없었던 아프리카에 원조를 통해 항생제가 들어간 후 간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보도는 약이 간 기능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를 잘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약을 오래 복용한 사람은 대부분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약 성분의 배출 기능을 하는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간, 신장, 위장이 약한 이들은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1998년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논문 입원 환자에게 나타나는 약물 부작용 발생률에 따르면 1994년 미국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했고 10만여 명이 약물 부작용, 그것도 제대로 처방해서 투여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 논문을 발표한 의사들은 지난 30년간 미국 병원에서 발생한 약물 부작용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검증된 사례만을 통계로 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제시한 충격적인 부작용 발생률은 최대 수치가 아니라 최소 수치이다. 그리고 그 수치는 3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다.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심장병, 암, 뇌졸중 다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높은 것이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 약이 제대로 처방되지 않거나 약물 관리가 소홀해 사망하는 8만 명을 합산한다면 약물 부작용은 미국의 세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 된다. 미국 외에도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의약품 부작용이 주요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 자료가 없어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유달리 약을 좋아하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약물 부작용의 폐해는 아마 더 심각할 것이다. 공격적인 치료를 좋아하는 현대의학은 그동안 많은 기관 절제 수술을 시행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만 떼어내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맹장 및 편도선 제거 수술 등 기관 절제 수술을 성행시켰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수술로 제거해도 좋을 만큼 불필요한 곳은 없다. 편도선은 목을 통해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걸러주고 감염에 맞서 싸우는 항체를 만드는 방어 체계의 하나이다. 편도선을 제거하면 편도선이 붓고 열이 나는 일은 없겠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체내로 쉽게 들어와 결국 더 큰 병에 노출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상에만 연연해온 현대의학은 자주 붓고 열이 나는 골치 아픈 편도선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편도선 제거 수술을 대대적으로 유행시켰다. 1930년 뉴욕에 거주하는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11세 아동의 60%가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편도선의 중요한 역할이 알려진 후로 편도선 제거 수술은 주춤해졌다. 1975년 미국에서는 78만 4천 건의 맹장 수술이 시행되었고, 그 가운데 3,000명이 수술 도중 사망했다. 그러나 제거한 맹장을 병리학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4분의 1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 의사들은 나중에 맹장에 이상이 생겨 사망 위험성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제거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로 합리화했다. 불과 10년 전에는 담낭 절제 수술도 흔한 수술이었다. 보통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인 담즙을 저장하는 인체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담낭에 결석이 생기면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잘라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원칙은 변했다. 요즘은 담낭 결석 진단을 받아도 제거하지 않는다. 당시 담낭을 제거한 환자는 수술 후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의학의 역사에는 한때 성행하던 어떤 치료법이 쓸모없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가 무수히 많다. 최근 의학계는 가능한 한 병든 기관을 보존하며 치료를 하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 부족으로 공격적인 치료는 여전한 실정이다. 요즘도 흔히 하고 있는 자궁 적출 수술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적출 수술은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에 물혹만 생겨도 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다. 자궁 근종은 자궁막에 생기는 양성 종양, 소위 말하는 물혹으로 중년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다. 고지방식을 줄이는 등 식생활에 유의하고 심신의 스트레스를 줄이면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궁에 생긴 물혹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자궁 절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근시안적인 치료이다. 암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림프절 수술도 문제이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이자 일본 니가타 대학 의치학 종합연구과 교수인 아보 도오루는 림프절 제거 수술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한다. 암세포를 림프절에서 쉽게 발견하는 것은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이 방법은 몸의 방어 체계를 파괴해서 암의 전이를 촉진하는 의료 행위이다.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해버리면 말초 림프액의 흐름을 차단해서 림프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수술을 받은 뒤 림프 부종으로 고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떤 수술도 위험이 따른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이다,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말을 듣더라도 수술은 신중해야 한다. 모든 외과적인 처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상존한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안전한 치료법을 먼저 시도해 본 후 수술은 최후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20세기 최고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독일의 사회학자 이반 일리히는 현대 의료는 질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치료 행위 자체에서 야기되는 질환, 즉 병원병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의원병이란 의료 행위를 통해 얻는 모든 질병을 일컫는 말이다. 1994년 하버드 대학 의원성 장애 연구그룹은 미국의 전 병원에서 해마다 18만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 명이며 매년 평균 19만 5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발표된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의 논문 의료의 질과 위험 관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의료 과실로 숨지는 환자는 4,500명에서 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의료사고 사망자 추정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로 국내 의료 현실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는 약물 부작용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면 담당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병원, 제약회사 등 모두 입장이 난처해지므로 질병 악화 내지는 심장마비라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와 보호자로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의료사고 전담 재판장으로 일한 황종국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의사들은 엉터리 치료를 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별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처치를 받고 느닷없이 목숨을 잃거나 병이 악화된 사람들의 하소연을 자주 들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적잖게 보았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항의도 해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하고 분을 사귀거나 체념하고 만다. 그러한 경우에 의사들은 과연 얼마나 도덕적 자책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다. 오늘날 병원은 이윤 추구라는 분명한 경제적 목표 아래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복되는 검사, 불필요한 투약과 수술 등 필요 이상의 치료가 계속된다. 작은 의원에서 대형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 상업주의는 의료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대학병원을 예로 들면 교수나 과장의 능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담당 과의 총 수입이다. 그러다 보니 주임 교수나 과장이 의사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검사 등을 강조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수련받는 초보 의사들은 과잉 치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과잉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가늠하게 하는 자료가 바로 의료 파업 기간 중에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이다. 1967년 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의사들이 52일 동안 파업에 돌입해 구급 의료 이외에는 일체의 치료를 하지 않았다. 현지 신문은 파업 기간 중에 사망률이 35%나 격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 당시에도 사망률이 18%나 감소했으며 파업이 끝나고 의료기기가 다시 가동을 하자 사망률은 파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 환자의 수가 하루 6만 5천 명에서 7천 명으로 감소하자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1개월간 계속되었고 예루살렘 매장협회에 의하면 의료 파업 기간 중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본 고혈압 학회는 최고혈압 160 이상, 최저혈압 95 이상이던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2000년 최고혈압 140 이상, 최저혈압 90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단 기준을 낮춘 결과 2100만 명의 새로운 고혈압 환자가 생겼으며 총 370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혈압 강화제를 처방받게 되어 제약업계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최고 160 이상, 최저 100 이상을 고혈압으로 보던 진단 기준을 1994년 최고 혈압 140 이상, 최저 혈압 90 이상으로 바꾸었다. 그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고혈압 환자 수가 3배나 늘어났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최고 140 미만, 최저 90 미만으로 보던 기준을 2003년 최고 120 미만, 최저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혈압이 환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현대의학은 환자만 늘리고 있다. 그리고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이들에게 어김없이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고 병원에 계속 오게 하고 평생 혈압약을 먹게 만든다. 어떤 혈압약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성급하게 혈압약을 먹이려는 현대의학의 과잉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질병의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민 대다수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병은 숱하게 많다. 제약회사나 관련 단체는 끊임없이 진단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진단명의 확산 현상은 엄청나다. 의사들은 다양한 질병과 증후군, 장애, 그리고 전염병의 수가 무려 약 3만 가지나 된다고 주장한다. 각 질병마다 상응하는 약이 존재하고 신약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한 인간이라고는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없을 만큼 의학은 진보했다고 말한 영국의 소설가 겸 비평가인 올더스 헉슬리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엄청난 광고비 지출뿐 아니라 고도의 지능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을 공략한다. 제약사들이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의약품을 보면 심각한 질병의 약품은 거의 없다. 대부분 질병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증상을 거론하며 새로운 환자 집단을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약품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바로 저런데 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 많은 사람이 제약회사의 선전에 걸려드는 것은 건강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형 제약사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 심리를 부추겨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제약회사는 자사의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의사와 임상 연구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사들이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나 행사에 강연자로 출연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또한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회사와 의사의 유착관계는 끊임없이 사회 문제가 되어왔다. 의학계를 대상으로 한 제약회사의 로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의료 소비자들은 대개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는 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초보 의사 시절에는 대부분 선배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몸에 밴 처방 습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 폐해가 나타나는데도 타성에 젖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은 대개 다른 의사들의 체험담에 의지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의과대학 교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홍보 활동을 한다. 제약회사는 교수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평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수의 학회 참석 시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며 학회 개최 시 막대한 후원금을 내기도 한다. 신약에 대해 우호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신약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학계에 권위 있는 대학 교수가 신약에 대한 설명과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임상 데이터와 심지어 발표 슬라이드까지 모두 제약회사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학회의 간부급 대학 교수가 제약회사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회 회원인 일반 의사들은 제약회사가 벌려놓은 잔치에 함께 참여한 공범자라는 연대감으로 그날 이후 해당 신약을 열심히 처방하기 시작한다.
제약회사는 학회 개최를 후원하기 위해 수십억 대의 경비를 지출하지만 의사들이 열심히 약을 처방하기 시작하면 몇 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흑자를 내게 된다. 설령 몇 년 후 심각한 부작용이 알려져 시장에서 회수된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 큰 소득을 올린 후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제약사의 적극적인 홍보망은 언론에까지 미친다. 지속적으로 언론 캠페인을 벌여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온갖 종류의 장애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예방의학은 현대의학이 만든 주력 상품이라고 할 만큼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예방의학이 일정 부분 초기 질환을 발견해 큰 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과잉 의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규정해놓은 위험인자가 너무 많다 보니 검사를 받으면 환자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든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현대의학의 검사망에 걸려들면 약 처방이나 수술로 즉시 이어지게 된다. 과잉 검사가 과잉 치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학부 교수 곤도 마코토는 암 검진의 대부분은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암 검진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암에 걸릴 확률이나 사망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암 검진을 받는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등의 유해성과 비용을 감안할 때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진에 주로 사용되는 X선 촬영은 이미 그 자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는 방사선 검사를 마치 혈압 측정이나 체온을 재듯 평상 검진의 하나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CT 촬영의 경우 방사선 피폭 선량이 크다. CT의 피폭 선량은 유방암 X선 검사의 100배로 한 번 검사에 1200명 가운데 1명을 암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MRI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은 없으나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나오므로 또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검진 장비가 적잖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의 검사 장비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사를 많이 하고 자주 하면 그만큼 검사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현대의학의 첨단 테크놀로지는 죽음을 앞둔 고령자가 단지 생존의 시간을 연장하는 데까지 지나치게 이용되고 있다.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지나치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일 뿐이라는 자각의 소리가 현대의학계 내에서도 높게 일고 있다. 현대의학은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데만 의미를 두고 있다. 어떻게 살아있느냐보다 그저 살아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존엄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령자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 즉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현대 테크놀로지에 시달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온갖 검사에 시달리고 급기야 온몸이 바늘에 찔리고 튜브에 감기고 고문처럼 목숨을 연장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떠안길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배려일 것이다. 현대의학에 비해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은 대체로 저비용 구조이다. 의료 소비자가 쉽게 배워서 집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좋은 의술이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서민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의료제도가 의료 상업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 환자를 상담하고 생활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투병 의지를 잃은 환자에게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정성을 다해도 그것은 무료이다. 상담이나 생활 처방으로는 병원의 수입이 없다는 말이다. 현행 의료 제도는 검사를 하고 약을 쓰고 수술을 해야만 공식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한다. 그러니 병원 경영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생활 처방, 즉 상담이나 생활 지도 등의 의료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물과 오렌지 주스를 충분히 마시고 푹 쉬라는 식의 생활 상담을 해도 수입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적어지고 환자는 더욱 이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의료 제도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제외한 의학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이 위험 부담이 없고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자연의학이든 민간의학이든 세상의 모든 의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이다. 바로 질병의 치유와 건강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원화된 의료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대의학자의 90% 정도가 자연의학자 자격증을 취득해 통합 의료를 하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독일은 의학의 천국이자 의사의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러운 제도이다.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이 자연의학을 통해 낫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다고 해서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비과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태도이다. 얼마나 좋은 의학인지는 오로지 치료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만성병을 가진 환자였다. 간염 보균자였고 아토피 환자였다. 모든 만성병 치료가 그렇듯이 아토피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은 속수무책이다. 나는 가능한 한 약을 쓰지 않고 가려움을 참아내야만 했다. 현대의학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져갔다. 나는 결국 2002년 봄 다니던 종합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그렇게 병원을 떠났고 현대의학자의 길을 접었다. 그 무렵 니시의학을 알게 되었다. 니시의학은 반자연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을 치유하는 자연의학이다.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식사와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현대의학으로도 낫지 않는 난치병을 치유시킨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졌다. 내 아토피가 낫는지를 직접 시험해보자는 생각으로 2002년 겨울 일본 동경으로 갔다. 니시의학의 맥을 잇고 있는 와타나베 쇼 선생이 운영하는 동경 와타나베 의원을 찾았다. 와타나베 선생은 홋카이도 의과대학 내과 교수를 지낸 현대의학계의 중진이다. 그 역시 현대의학의 한계로 고뇌를 거듭하다 니시의학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니시의학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45일 동안 곡기를 일절 끊고 생야채식을 하는 등 남다른 실험 정신과 탐구 열정을 가진 의학자다. 니시의학의 효과를 확신하면서 미련 없이 현대의학자의 길을 접고 자연의학자가 된 용기 있는 분이다. 그를 통해 니시의학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와타나베 선생의 지도로 단식과 생야채즙, 니시운동, 풍욕, 냉온욕 등을 하면서 니시의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내 아토피는 나았다. 아토피의 가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몸무게가 5kg 정도 줄었고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운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20년간 간염 보균자로 살아온 나에게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고 건선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니시의학의 치유 메커니즘을 현대의학의 과학적 의학관, 즉 세포구조, 생화학, 생리학, 분자생물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니시의학을 비롯한 많은 대체의학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비과학적인 요법이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의사로 살았던 나를 건강하게 해주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치유했다는 그 분명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의학적 가치는 없을 것이다. 니시의학은 일본의 니시 가츠조 선생이 만든 자연의학의 하나이다. 일본 대체의학계의 선구자인 그는 자신의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랜 세월 연구를 거듭해 니시의학이라는 독창적인 치료법을 창안했다. 9살 무렵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와 미열에 시달린 그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모두 동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20세까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그는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해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다. 7개 외국어를 익혀 동서고금의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고 362종의 건강법을 찾아 스스로 실천했다. 그러나 모두 일주일에서 수개월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자 의사의 말대로 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그 반대로 해보자는 생각에까지 이르렀고 먼저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당시 의학에서는 설사에 생수를 금했지만 반대로 생수를 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자 신기하게도 설사가 멈추고 편안해졌다. 같은 발상으로 감기 치유도 시도했다. 초기 감기에는 한기가 느껴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의학의 상식인데 아무리 떨려도 옷을 얇게 입고 버티자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감기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찬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때도 반대로 이불을 덮고 충분히 땀을 냈다. 그러자 그토록 낫지 않던 감기가 간단히 치유되었다. 상식을 뒤집어서 설사와 감기를 치유한 것이다. 20세 무렵에는 완전히 건강한 몸이 되었다. 그 후 왜 의학의 반대로 실천한 것이 치유를 가능하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20여 년에 걸쳐 연구와 검증을 거듭했고 마침내 니시의학이라는 독특한 의학을 세상에 내놓았다. 선생의 나이 44세 때의 일이다. 니시의학은 반자연적인 생활과 잘못된 의식주, 부정적인 마음 등이 병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본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부작용의 위험성이 없고 고효율 저비용의 치료라는 것도 특징이다. 니시의학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스스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다. 니시의학의 치료율은 사람마다 또 병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몸을 정화해 치유력을 배가시켜 병에 대적할 힘을 키우는 만큼 많은 병에 두루 효과적이다. 특히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병이나 난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니시의학에서는 건강을 위해 4가지 요소, 즉 사지, 영양, 피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지는 손과 발을 말하는 것으로 사지의 건강은 전신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모세혈관 망에 있다고 보는 니시의학은 손과 발의 운동을 특히 강조한다. 모세혈관망의 70%가 팔과 다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지의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배설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없애고 생야채즙을 먹고 생수와 감잎차를 자주 마시라고 권한다. 피부의 기능 강화도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냉난방이 완비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어 피부 호흡 기능이 약화되었다. 피부를 과학 보호하지 않고 단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정신은 피부, 영양, 사지를 총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누구나 쉽게 익혀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니시의학의 주요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단식으로 체내 노폐물을 배설해 몸을 정화한다. 식이요법으로 아침 식사를 없애고 점심과 저녁 하루 이식을 한다. 생야채즙과 현미밥을 먹고 생수와 비타민C가 풍부한 감잎차를 하루에 각각 1리터씩 마신다. 운동요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모관운동, 장운동을 돕는 붕어운동, 부인병에 효과적인 합장합척운동, 신경계의 조화를 돕는 배복운동을 실천한다.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하고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딱딱한 나무 침대인 평상과 나무 베개인 경침을 사용한다. 순환 기능을 강화하는 냉온욕과 피부 호흡을 촉진하는 풍욕을 실천한다. 와타나베 선생으로부터 니시의학을 전수받은 나는 부산 해운대에 한일 클리닉이라는 자연의학 전문 클리닉을 열었다. 2003년 2월 22일의 일이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5년 11월에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는 약품과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나라이다. 항생제를 가장 많이 남용하는 나라이고 주사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며 병원 이용률이나 첨단 검사 장비 이용률 또한 최상위권에 속한다. 의료 제도상 자연의학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있는 의학을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주는 유럽 선진국, 열린 마음으로 치료의 효율성을 따져 선택하는 일본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중소병원으로 들어가 원래 전공인 신경외과와 더불어 니시 해독센터를 맡았다. 2007년 6월부터는 해운대 분원인 파라다이스 해독 클리닉의 원장을 맡아 자연의학에 대한 소신을 펼치며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의 장점을 병행하는 이른바 통합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다. 언제나 최종 선택의 몫은
환자이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환자의 적극적인 생활 노력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다. 병원에서 불치라고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저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결국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을 불행하지 않은 상태로, 건강은 아프지 않은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죠.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볼 때 의학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국가 의료를 실시하는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면 자본주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서비스보다 분명히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의 영역에서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웃픈 농담으로 사회주의적 의료 서비스 아래에서는 차례 기다리다가 죽고 자본주의적 의료 서비스 아래에서는 돈이 없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본인 스스로 의사이면서 현대의학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용기와 정직함과 유연성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면 환자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의사입니다. 비록 자격증이 없더라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방이나 양방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수많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은 고생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평생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팔꿈치 안쪽과 목에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정도가 심해지다가 3년 전에는 전신 70% 정도의 중증으로 발전해서 직장도 휴직해야 했습니다. 그때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부과 병원을 갔는데 제 몸을 보여주고 진단서를 요구하니 의사는 두말 없이 바로 진단서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아토피 치료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약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또한 다 안다는 듯이 약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토피는 전신이 가려운 병인데 긁으면 심해져서 긁기도 어려운 병입니다. 나무빗으로 긁거나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려서 가려움을 달래는 정도뿐입니다. 소금 목욕을 하거나 온천도 다녀보았지만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출판사 사장님의 소개로 평창에 있는 잡초 연구가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토피를 고칠 수 있다고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사양했었습니다. 아토피를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듭된 제안에 속는 셈 치고 평창에 가서 잡초 선생님을 만나 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의 예언대로 4개월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은 아토피는 4개월에 완치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건선은 1년에 완치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은 사례를 제가 계속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마다 제 전신 사진을 찍어서 낫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16주에 걸친 그 사진들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싶어하는 지인들에게는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게 제 중증 아토피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지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토피 때문에 휴직까지 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다들 궁금해했죠. 저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고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 중에 아토피나 건선, 습진, 여드름 등 피부 난치병이 있는 사람은 저처럼 속는 셈 치고 평창 선생님의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의 주 원료는 잡초인데 이 잡초 선생님은 한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그냥 잡초 연구가인 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에게 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치된 걸 본 지인들이 요청해서 연락처를 주다 보니 거의 30명 넘게 제가 소개한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들에게 후기를 물어봐서 모두 들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치료가 된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토피, 건선, 습진 등은 모두 난치병이고 제대로 된 약도 없는 실정인데 환자는 너무 많은 병입니다. 중증이 아니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약초도 아니고 잡초로 이 병을 모두 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제 채널에 잡초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채널에 해서 이익을 볼 것은 하나도 없고 손해를 볼 위험성만 매우 큽니다. 제가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설령 광고비를 받는다 해도 정식 약품 허가가 나지 않은 잡초 달인물을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소개한다는 건 저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 있죠.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가 중증 아토피 환자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고통당하며 사는 환자들에게 차마 그 소식을 알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해도 오히려 해로운 일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아토피, 건선, 습진, 여드름 등 피부 난치병의 치료제가 있다는 정보를 감춰두고 저만 알고 있는 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우연히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똑같이 사막을 헤매며 고통당하고 있다면 당신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감춘다면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까요? 그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를 믿고 약을 구입해서 사용한 후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공개한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되어가지만 단 2명만 효과가 없었다고 컴플레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2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짐작해서 평창 선생님께 문의했는데 한 명은 젊은 딸이 약을 바르기 귀찮아서 잘 안 바르면서도 엄마에게는 잘 바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케이스였고 이는 한 달 분량도 되지 않는 약을 구입한 후에 석 달이 넘게 발랐다고 하는 등 정황상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명은 가족 중에 건선과 아토피 환자가 있어서 두 종류 약을 모두 사갔는데 착오로 아토피에 건선약을 발랐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치료기간이 길어진 케이스였습니다. 평창 잡초 선생님은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신신당부를 했었고 약병에도 다르게 표기를 해주었는데 환자가 실수한 뒤에 약을 탓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미난 것은 이런 케이스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약을 잘 안 바르거나 실수로 잘못 바른 이야기는 빼놓고 그냥 약을 사서 발랐는데 낫지 않았다고 말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3살짜리 아이도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피부 난치병 있는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꼭 평창 잡초 선생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이렇게 평창 선생님이 치료제를 파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평창 선생님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한약사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혹은 한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있다면 그걸 왜 국가가 막아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로 인해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토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할 정도였죠.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누가 됐든 자기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돌팔이가 됐든 사기꾼이 됐든 어쨌든 내 병만 치료해주면 고맙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픈 사람의 심정입니다. 물론 저도 민간요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돌팔이 혹은 사기꾼의 가짜 의료 행위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 고치지 못하는 치료법이 없는 그런 난치병에 대해서만이라도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난치병에 대한 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양방과 한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고 저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제 아토피를 치료해준 평창 잡초 선생님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도 혹시나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간접적으로만 정말 아픈 사람만 찾아가 보라고 방송에서 살짝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사람이 10명만 모여도 그중 한두 명은 본인이 환자거나 혹은 가족 중에 피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 난치병은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평창 잡초 선생님의 잡초 약 빼고는 말이죠. 제가 그 선생님께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아토피 환우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데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죠.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미 그런 곳에 가서 홍보를 했지만 아토피가 완치될 수 없고 아토피 치료제는 없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말만 꺼내면 즉시 강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약이 있어도 2년이 되어야만 약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얘기는 방송에서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평창 선생님이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개발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발모제입니다. 이건 역시 잡초로 만든 것이고 머리에 몇 번 뿌리고 문지르면 되는 간단한 약입니다. 제가 이 약을 아침에 아내 머리를 말려줄 때 계속 뿌려주었는데 분명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조금씩 숱이 많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탈모는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널리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인들 모임에서 우연히 이야기가 나오면 발모제 이야기를 꺼냈고 관심 있는 지인들이 연락해서 써보기 시작했을 뿐이죠.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발모제를 써본 남녀노소 사람들 80%의 머리가 몇 달도 되지 않아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머리카락이 나는 것은 몰라도 확실히 덜 빠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도 100%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80%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에서 이 발모제를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80%도 엄청난 수치지만 말이죠.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탈모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죠. 물론 행복도에는 직결됩니다. 최근엔 평창 선생님이 만드신 안약을 제게 주셨는데 영상 자막 작업을 하면서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낀 상태에서 현재 3주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한 방울씩 넣었는데 눈이 확실히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저는 아토피가 절박했고 아내는 탈모가 절박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약을 바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약은 눈에 넣어야 하고 당장 커다란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지난 3년간 평창 잡초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약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판매하지도 않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평창 잡초 선생님처럼 난치병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나 장병두 옹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무허가 의료 행위라고 욕을 먹고 여러 차례 소송을 겪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저자는 니시의학을 주장합니다. 니시의학 덕분에 아토피 건선도 낫고 간염 항체도 생겼다고 하죠. 저는 니시의학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오늘 소개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해볼 만한 것은 몇 가지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의학, 보완의학, 대체의학은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20-30년 안에 우리나라도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저 난치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병상련입니다. 저는 자연의학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 바라는 것이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자연의학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으로 숨구멍을 터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 숨구멍을 이용해서 혹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가짜 돌팔이들, 사기꾼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을 하려면 기존 의학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협조하지 않죠. 무조건 배척합니다. 어쩌면 이 싸움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오늘 자연의학 이야기가 나와서 하루치 생각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던져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막대기나 줄을 던져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구명조끼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